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날씨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활기차게 멋진 한 주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요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귀향하는데 조금 불편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조상들도 좀 잘 모셔야 되겠고, 이 조상들을 모시면서 이 문재인 정권 좀 빨리 좀 무너지게 좀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다 못해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하면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말하자면 주춧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법원과 검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로 이제 4년차, 1년밖에 남지 않는데요. 이 검찰과 법원은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이미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 책임에는 정반대입니다. 검찰은 이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인사 문제로 해서 힘들어지고 있고, 법원은 그야말로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김명수 이 진보 좌파 성향의 이런 이 법관을 갖다가 서열도 되지 않고 그야말로 자질도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앉혀가지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판사들은 판사들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많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말이죠,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검찰 인사안이 발표됐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불과 2분 전에야 검찰총장이 그것도 말이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인사안을 알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말이죠, 고위 간부 인사를 문자 메시지로 받는 거,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권이 맞습니까? 촛불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보 좌파들은 촛불혁명이 준 것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라고 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무너져내는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투쟁하고 비판에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분 전에 왔어도 그 내용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하죠.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외형적인 절차 면에서도 굉장히 잘못됐어요. 윤석열 총장 2번 만났지만은 그야말로 거칠의 절차적 정당성을 외부에 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 박범계식 쇼예요. 추미애보다 이 외형적인 무대 장치에서는 좀 낮았어요. 그러나 연기하는 연극 배우로서는 더 교활해졌어요. 더 교활해졌다. 그래서 왜냐하면 추미애는 아예 안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신문 보고 알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나마 2분 전에 알려줬어요. 이런 교활한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어휘를 뭐라고 찾기가 참 어렵네요. 이런 교활한 그야말로 이 박범계 흉계에 윤석열 총장이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서면으로만 의견을 주고 말 것인데, 직접 가서 예방하다 보니까 이 사진까지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검찰청법에 따라서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나고 있다, 요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이 사진을 공개하다 보니까 이 문바들, 이 친문 지지 세력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진 앉아있는 폼 봐라, 이게 누가 위 사람이냐.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장관급이고 박범계도 장관급이에요. 예우를 해줘야죠. 예우를 의자에 앉는 자세만 가지고 예우가 됩니까? 그걸 따질 수가 있겠어요? 오죽했어야 그렇게 앉았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시비 안 할 것 다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법으로 안 되니까, 또 비판해도 안 되니까 이제 사진까지 들먹이면서 욕을 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현 집권 세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인사는요, 이 원포인트 인사예요. 심재철과 그 다음에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맞바꾼 겁니다. 그런데 남부지검장의 심재철, 남부지검은요 서울지검장 탑2에 해당돼요.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왜냐하면 남부지검에는 금융 이 전담 이 수사 기능을 해왔던 데가 남부지검이에요. 남부지검의 증권 조사부, 이거 추미애가 또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부지검이 이제 반으로 쪼가들었죠.
남부지검에 있는 이정수는 박범계의 남강고등학교 관악에 있는 고등학교 7년 후배라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친정권 코드를 보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국장이 난 요직에 딱 앉혀놨어요. 이 검찰국장에 앉혔다는 얘기는 통상 검찰국장이면 서울중앙지검장 제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앉히려고 지금 딱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성윤을 또 유임시켰어요. 유임시킨 이유는 검찰총장이 앉히려고 유임시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성윤이는 검찰총장이 되죠, 7월이면. 그 다음에 7월이면 이정수가 말하자면 중앙지검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 얘기를 보면 이제 7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인 내년도 재대선과 지방선거 이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줄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의지할 데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아니겠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수사 방침과 수사 지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인사는요, 대선 준비를 위한 이 전초전으로서의 검찰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사인데, 이성윤이 유임, 심재철은 오히려 이 영전, 그 다음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그 다음에 신성식 대검 강력부장 전부 유임이잖아요. 이정현 대검 공수사부장, 이종근, 신성식, 이정현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징계 과정에 참여했고, 또 특히 이정현 같은 경우는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할 때 채널 A 사건을 정권 입맛에 맞게 지휘한 사람이 이정현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또 그대로 이 보직을 안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딱 한 자리만 반영됐다고 합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서울고검 차장으로 있던 사람을 갖다가 앉힌 거, 이거 하나만 딱 윤석열 총장 얘기를 들어줬다고 그래요.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현재 검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뒤통수 맞았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 검찰도 이제 힘이 없잖아요. 찍히면 그냥 한마디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압박과, 그리고 여론의 이 정부의 압박과, 그 다음에는 정부의 이 강압적인 인사에 이 백인의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참 어려운 세상이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법원 인사할 사람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앉아서 인사를 하니 그 인사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상 유례 없는 인사가 이번에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는 윤종섭 판사인데요. 6년째 현재 형사부장으로 앉아 있는데, 이 윤종섭 판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뭘 맡고 있냐면은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사람이 윤종석 부장판사인데 6년째 서울중앙지검에 유임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6년 유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6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째 있고 있는데요. 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전담하는 형사재판부 3개를 신설하면서 이 윤종석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이번 사건을 맡고 있고,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피 신청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종원 차장 이 판사에 대해서 결국은 유죄를 선고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미리 부장판사입니다. 김미리는 3년째 지금 유임되고 있는데요. 김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진보 좌파죠. 민변 출신, 진보 좌파 성향의 이런 판사인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그 다음에 정경심, 조국 뭐 이런 이 사건들, 조국과 관련된 사건, 이런 거를 맡고 있는 사람이 김미리예요. 이 사람도 그대로 유임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사례를 보면 얼마나 김명수가 이 엉터리 인사를 하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말이죠, 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보영환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을 담당해온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번에 동부지법으로 또 이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배석 판사들도 전부 다 발령이 나서 공중 분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신사법농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명수가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원장 성지용,
그 다음에 형사 수석 부장판사, 그 다음에 민사1 수석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코드 인사로 딱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이제는 법원까지도 완전히 김명수가 장악했다. 즉 청와대가 장악했다 이거죠. 이념 성향에 따른 판사 인사를 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거짓말 파동에 이어서 인사로 인해서 김명수 설 자리가 이제 없어졌어요. 사퇴하고 가야 되는데 야당에서 사퇴를 밀어붙이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탄핵하기에도 어렵고 야당도 지금 힘이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들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요, 이 무명으로 올리는, 익명으로 올리는 이 판사판이라는 판사 게시판이 지금 불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지금 난리가 났고, 이것은 이제 곧 법원 내부 실명으로 올리는 코트넷으로 옮겨가서 지난번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사법부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무명 게시, 그 다음에 실명 게시, 그 다음에는 사법부 자체의 진상조사, 검찰 수사,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의 사법농단 사태의 흐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이고 계시네요. 사퇴하십시오. 그 정도 양심은 기대합니다. 이 사태를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떨어진 권위는 어떻게 회복하나요?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시면 사법부는 이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사퇴하는 경우 현 정권에서 코드에 더 찰떡인 분을 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앞에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망신당할 일을 만든 이상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세와 자질의 심각한 함량 미달이라고 봅니다. 취임 당시엔 기대도 컸는데 지금 보니 정권과 코드가 맞아 발탁된 분일 뿐 그릇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두 가지 아닌가요? 예전에 형사재판하면서 증인들에게 맨날 했던 말들이 기억나네요.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해라. 괜히 불분명한 것을 맞다 아니다 라고 거짓말해서 위중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맨날 남의 진실을 판단하라 그랬는데 참 허무합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고요. 특히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 이런 글에는 지금 현재 이 800개 정도 이 글을 보고 있고 40-50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지금 현재 판사들의 이 반란, 동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중으로 하창우, 김현, 신영무 이러한 전직 변협회장 6명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했으니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촉구의 성명서를 발표할 또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령 미달이다 보니까요, 임성근 부장판사 본인이 지금 탄핵시키려고 난리를 치다가 망신나고 있잖아요. 임성근 부장판사와 이민걸 당시 법원 행정처 판사,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야당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로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찬성률로 간신히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에 289명 중에 참석한 160명밖에 찬성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53.7% 밖에는 지지를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신세를 진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 이르는 걸 보면 이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못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지난 연말 이제 판사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승진이 유력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김명수가 뜻이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이유로 법원 행정처가 앞장서서 사퇴를 종용을 했고 결국은 사퇴를 한 그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또 이 김명수의 여러 가지 국회에다가 거짓말로 서류를 보냈잖아요. 탄핵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이것은 공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관련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법조계의 판단으로 보면 그야말로 빨리 김명수를 법의 심판으로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말이죠, 역대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 사법부의 추앙을 받는 대법원장들 몇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말씀드리면 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명로 대법원장.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하니까 대법원장도 이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판결이 잘못됐으면 절차를 밟아 항사하라, 이렇게 응수한
그런 일화가 지금 인구에 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관 대법원장 90년대 초죠. 93에서 99년. 윤관은 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했고, 이용훈 대법원장 2005년에서 2011년, 이때는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법정 소통 방식을 도입한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과는 대척점에서도 지나치게 대척점에 섰다. 그래서 민심은 번복만 입은 정치꾼은 퇴장을 원하니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에도 반성적 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권력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외교안보 문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이 행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우리하고 이제 비슷하죠. 지금 이제 거기는 저녁이니까 이 Face the Nation이라고 하는 CBS 아주 이 간판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바이든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민주적인 뼈가 없다. 민주적인 뼈가 없다. 그다음에는 매우 영리하다. 그렇지, 매우 영리하고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 중국 민주주의 시진핑, 중국에는 민주주의가 전혀 없다. 그래서 반민주 정권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바이든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든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미중 간의 충돌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충돌을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시주석에게 미중이 충돌할 필요는 없다라고 과거에는 말해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러나 그렇지만은 극도의 경쟁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극도의 경쟁, 이것은 트럼프가 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적 규칙이라는 수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수단에, 규칙이라는 수단에 맞춘다기에는 국제법적 요소를 활용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요. 민주주의 대원칙,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술을 중국이 빼내가고 있잖아요. 천인계획, 만인계획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인권 침입,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법, 특히 유엔을 동원해서 다자주의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하고는 전화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렇다고 뭐 바이든이 출범하자마자 먼저 전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과의 전화를 해라, 이렇게 사인을 보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중 강경 노선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한미 간에는 상당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요. 이 갈등, 그래서 이번에 이 전화 통화하면서도 미일 동맹화에서 인도 태평양의 주춧돌이다, 코너스톤이다 이렇게 했지만 한미 동맹화 관련해서는 동북아의 핵심 축이다, 린치핀이다, 요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북핵 문제, 김정은이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편에 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이든 행정부는 일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이런 쇼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리고 대중 외교에 있어서 이 바이든 행정부와 근본적으로 결의를 달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 과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야대, 거대 양 국가 사이에서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전에 트럼프 때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됐다가 이 대북 전략과 관련된 갈등 때문에 밀려났었죠. 이 빅터 차 아주 미국 내 가장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고래 싸움에 또 새우등 터질 건가라는 제목의 이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은 중국을 포용하는 시대는 끝났고, 그리고 백악관과 국무부 아시아팀에는 중국 전문가들이 대거 입성해 있다.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신장, 북한 인권, 그 다음에 무역 문제 등에 있어서 이 갈등이 예견되고, 핵심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압박하고 갈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몇 가지 이제 대응, 참고적으로 미중 간의 관계에서 참고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견해로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그대로 읽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이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던진다는 속담에 익숙하다. 이 속담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해 우려할 때 자주 쓰인다.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때 한국은 불편한 상황에 놓인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자주 그랬다. 남중국해 항행 자유, 홍콩 민주주의와 인권, 화웨이를 제외한 5G 네트워크, 사드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은 선택을 강요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확정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몇 가지 확실한 부분이 있다. 첫째, 미국이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대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오바마의 핵심 아시아 보좌관이었던 커트 캠벨과 엘리 레트너는 중국을 포용 대상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한 첫 번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를 이용만 했을 뿐 정치적으로 개방하지도 국제 시스템의 공공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도 않았으므로 포용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둘째,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팀은 중국을 상대해본 경험이 많다. 백악관의 아시아 수석 조정관 캠벨은 오바마 정부에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을 만든 사람이다. 그의 미 NSC 아시아팀에는 중국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교관 에드거드 케이큰, 국무부 NSC 모두에서 중국을 담당해본 로라 로젠버거가 있다. 국무부 아시아팀은 베테랑 중국 전문가인 댄 크리튼 브링크, 베트남 대사가 이끌 것이란 소문이다. 셋째, 그럼에도 트럼프 때처럼 예리하게 나를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정책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은 여전히 경쟁력이라 해도 외교적 수사는 덜 모욕적 적대적일 것이다. 이 대목에서 말이죠. 방금 전에 바이든이 CBS 인터뷰에서 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 4가지 잠재적 모델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모델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면 이슈에 따라 서로 다른 인물들이 서로 다른 모델을 이끌며 지속적인 긴장과 밀고 당김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모델 중 하나가 전략적 권력 경쟁, 즉 미국과 중국 간 물리적 힘의 경쟁이다. 이 모델에서는 양국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라는 점은 별로 중요치 않다. 두 강대국은 시스템 안에서 지위 때문에 폭넓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략적 경쟁 관계는 영토, 글로벌 규칙과 규범, 국제정치적 권위 같은 국제 시스템의 3가지 핵심 측면에서 미소 냉전과 다르지 않은 양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충돌은 무역 관련 몇몇 분야에서 벌어질 치열한 경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약품과 하이테크 분야의 취약성이 부각됐는데 이들 분야의 공급망 복원이 핵심 경제 영역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우주개발, 차세대 무선통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도 핵심 영역이다.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분야이다. 한국은 이미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이 이슈를 어느 정도 경험한 바 있다. 미중 경쟁관계의 세 번째 모델은 가치관과 민주주의 초점이 맞춰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관계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바이든은 다를 것이다. 홍콩 신장 자치구, 북한 등 어디에 관해서든 미국이 중국을 몰아세우며 더 전통적인 인권 의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의미다. 네 번째 모델은 세계가 함께 직면한 글로벌 위협에 관한 것이다. 우위 세 모델은 경쟁과 관련되지만 이 모델은 협력 지향적이다. 가장 확실한 사례는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코로나 사태다. 이 범주에서 바이든 정부가 가장 강조할 이슈는 기후변화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책이 모든 정책에서 보편적 요소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후 전문가인 브라이언 디스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녹색경제 회복 계획을 입안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외교면에서도 존 캐리를 기후차르로 임명했다. 캐리 임명은 환경뿐 아니라 안보, 경제, 정치 등 NSC가 내릴 결정이 기후변화 측면에서 저울질 될 것이라는 뜻이다. 미중관계의 세계 모델은 지속적인 경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기후위제가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캐리 장관은 중국과 협력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격려하려 노력할 것이다. 기후 문제는 지난 두 정부 때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다른 3가지 경쟁 모델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협력적 자극을 줄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모델, 하나는 전략적 경쟁 모델, 두 번째로는 무역과 관련된 경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가치와 관련된,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델, 네 번째가 글로벌 위협, 즉 기후변화. 이 네 가지 이 모델을 가지고 미중 관계가 이 경쟁과 협조,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경쟁이 한 90% 되고 10% 정도가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미 동맹, 대미 관계를 이러한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의 국제안보 위협을 말하자면 방어하는데, 대응하는데 가장 쉬운 길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이 SNS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